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판과 대안 TV 그중에서 부분과 전체를 맡고 있는 서승교입니다. 우리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파악하고 또 전체 속에서 부분을 통찰해야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고 해서 코너 이름을 지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국민의 삶에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외교안보 전문가인 이인배 박사 모시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의 안보 외교에 대해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9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그저께 만 2년 반을 지났습니다. 이제 전반기를 지나서 후반기,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일단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안보 문제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보다 외교 안보 통일 분야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으로 국가의 몫이거든요. 독보적으로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대통령이 실패를 하면 실제로 국가가 완전히 만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엄중하게 우리가 평가도 해봐야 되고 대통령은 그 부분에 좀 길을 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보 문제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첫 단추부터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문 정부가 시작하면 아마 당선인의 지시가 뭐였냐면은 사드 배치 재검토하라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안 했으니까 뭐 절차적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과 관계가 첫 번째부터 확 뒤틀어지고 시작해요. 그러나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석 달 후에 하게 되는데 그때 정의용 실장이 3번이나 날라가요. 워싱턴을. 날라가 제발 사드 문제 좀 이야기 안 하고 좀 하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요 그 시급한 이 상황 속에서 미국하고 정상회담 하는데 지금 그 갈등 요소가 처음부터 그걸 불거지고 나니까 이것을 갈등이 표면은 안 되게 하는데 일본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게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첫 번째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 턱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요. 예. 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제일 주축이 그래도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중국이 이제 사드 배치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네. 한미 관계의 첫 단추가 잘못 꼬이게 되고 이제 신뢰가 상당히 금이 가면서 네. 지금까지도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한미 관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지만은 이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안보 또 통일 정책의 핵심이 뭐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서, 한반도 그렇죠. 평화 프로세서를 통해서 북핵을 제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지금쯤은 이제 문 대통령도 고백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2017년, 18년 지난해였죠. 2월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아주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릴 정도의 남북 간의 위장 평화 화해 분위기가 있었죠.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김정은은 북한 핵 포기에 의향이 있다. 진실성을 확인했다라고 해서 그 말을 들고 워싱턴을 날아갔습니다. 그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의 의향을 전했죠. 그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때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그 백악관에서 이 두 사람이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계 인사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그걸 보면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옆에 배석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고 딱 대한민국이 갔던 특사 두 사람만 서서 그걸 발표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네들이 책임지라 그거예요. 비핵화 한다고 네가 지금 와서 이야기했지 대통령한테 안 되면 너네들이 책임지라 라고 해서 모든 인사들 미국 인사들 다 빠지고 그 한국의 인사들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지나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바뀌었습니까? 북한 핵에 대해서 단 1일의 위협이라도 줄어들었습니까? 핵 물질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핵 무기 미사일은 더 강화됐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탄도 단거리 미사일은 훨씬 더 강화되고 신형 무기 4가지나 더 생겨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호영 실장이 이번에 소회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걱정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예. 참 이게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북한 핵이 재개되기는커녕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촉진자, 중재자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중간에서 선의의 커뮤니케이터로서 북한과 미국 입장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 북미 회담도 실패로 끝났고 최근 10월 초에 있었던 실무 협상도 결렬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너무 김정은의 말을 사실은 그 말은 이번에 처음 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 때도 이야기했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유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도 이야기했던 것을 들고 와가지고 미국에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거는 전문가들은 익히 들었던 이야기예요. 20년씩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특별한 이야기라고 김정은 입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진짜 포기할 수 있겠다고 어떤 말까지 했는 줄 아십니까? 볼턴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문 대통령이 이야기 안 했느냐? 1년이면은 핵 없앤다고 그랬지 않느냐? 볼턴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는 걸 들었다 그런 것 아니에요. 뭐가 됐습니까 지금? 나는 이런 식으로 안보 문제를 안보의 기본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제가 누차 이 말은 방송에 하지만은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접근법이어야 됩니다. worst case approach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희망 섞인 희망을 통해서 현재의 방어 장치를 다 내려놓는 안보 정책은 최악이 아니라 정말로 재난에 가까운 대책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미 관계도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어 대책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 시설 우리 현대아산에서 거액을 들여서 투자해 놓은 시설들인데 그거를 철거하겠다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북한 관계 이것도 결국은 문제된 건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 정부가 출범하면서 참 많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대통령께 부탁드린 게 뭐냐면은 당신네들이 원하는 남북 관계를 지속적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미국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갖는 거다. 그 레버리지가 없으면 북한은 움직일 힘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미국하고의 같은 그 시각을 가지고 같은 전략으로 가게끔 만들어라. 그 힘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해내고 북한을 움직여야지 지속적으로 우리 주도로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관계를 딱 끊어놓고 북한하고 이제 뭘 해보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렇게 된 거죠. 그냥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나니까는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껏 트럼프 만나게 해주고 협상하게끔 테이블 앉혀놓고 하니까는 지금 와가지고는 다 문재인 네가 뭘 잘못한 것 아니냐. 네가 미국 말 듣고 제재도 안 풀고 엉망으로 경제 지원도 안 하고 하는 바람에 이 지경으로 된 게 아니냐. 욕만 먹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찍소리 한마디 못하면서 미사일 발사하면서 우리는 무슨 발사체라고 합니까? 미상의 불사체, 뭐 이상한 말을 해가면서 이제 그 우리 국민들도 이제 입에 붙었더라고 미상의 발사체라고 뭐 그렇게 말할 정도까지 안보가 무너지게 만든 거죠. 예, 이제 북한으로부터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미 동맹, 미국과의 신뢰가 상당히 금이가 있고 최근에 이제 한미 간의 가장 큰 이슈가 주한 미군 분담금 문제인데 미국에서는 현재 한 우리가 1조 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한 5조 원 이상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은 미군 일부도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미군이 북한에 대해서 억제력을 갖고 있는데 미군이 일부 빠지게 되면은 군사적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북한 쪽에 위험하게 되는 상황이 노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 그러더라도 그 저기 선거 유세하면서 그런 말을 좀 하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50억 불, 전화 한 통에 5억 불 더 내게 만들었다. 사실 근거도 없게 막 좀 희화화시켜서 한미 동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우리가 동맹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인 예. 거죠. 대통령과 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관계가 돈독해지면요. 그런 말 면이 받쳐서라도 사실 그런 말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 너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관계가 돼버린 거죠. 무시해도 되는 관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최근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양정철 씨인가요? 그 민주평화연구원인가요? 예. 민주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이 모병제? 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직업으로 군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6조 이상이 든다고 그럽니다. 지금 주한미군 다 한다 그래도 55조 정도 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전력을 들이는데 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준다 그럴지라도 5조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주고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 데려다가 6조 들어가서 쓰겠다고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안보에 제대로 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 가난하고 어려운 청년들은 다 거기 가서 그럼 그 군대가 그거 하란 말입니까? 예. 저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법을 만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지금 그런 안보 해법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다. 정말 그런 점에서 걱정이 많이 되죠. 예, 안보 문제는 정말 철저하게 안보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파퓰리스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주게 되는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도 상당히 지금 네. 악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를 넘어서 안보 문제까지 네. 치닫고 있는데 네. 이 지소미아 문제 앞으로 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지소미아 문제는 뭐 지금 미국에서 고위 관료들이 많이 와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도 단 일의 입장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끝까지 그렇게 가려고 그런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외교를 보게 되면 이 외교의 지평들이 넓어져야지 그 힘을 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북한에 대만 올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외교적인 동의 아무것도 없어요. 유럽 외교하면서 유럽 가서도 제재 해제해달라 그 소리밖에 안 했고요. 유엔 가서도 해제해달라 소리밖에 안 했고요. 동남아 가가지고 또 한 게 뭐냐면 평화 프로세스 그거 좀 지지해달라고 이야기밖에 안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요. 이게 우리가 그 전략적으로 많은 자산들이 그 국가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야지 그 힘을 가지고 북한을 도와주든 북한을 압박하든 북한을 포위하든 할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해버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살을 깎아먹는 지금 외교 전략을 펴고 있다. 두루두루 지금 이 자충수에 걸린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외교안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이 지소미아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전략가들이 한국이 결국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일본과 협력해야지 미래 승전의 길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많은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어떤 반일 감정에 의해서든지 다른 역사적 문제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면은 오히려 중국이라도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중국도 사드 배치 이후에 경제 보복 조치 또 문화 관광 보복 조치 또 군사적인 보복 조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중국과의 문제를 이렇게 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풀겠다고 해서 삼불 선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2017년 11월에 했던 게 사드 더 확대 배치하지 않겠다. MD 미국의 MD 가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동맹으로 만들지 않겠다. 세 가지를 약속해 줬어요. 그 사실 그거는 대한민국의 안보 미래를 완전히 다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었는데 졌습니다. 뭐 그것이 뭐 우리 상공인들 살리겠다고 했다는 건데 살아났습니까? 하나도 안 살아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저 단체 관광은 저 중국의 단체 관광 아직도 그 습대서 못 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것도 안 되고 오히려 틈틈이 시진핑은 문 대통령 불러다가 야 너 아직도 그거 안 하고 있냐고 지어받기만 하고 있거든요. 예. 얕보이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한 그 석학 서울대학의 하영선 교수가 아주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왜 우리를 신경 쓰느냐. 그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신경 쓰는 건 아니겠느냐. 예. 그 말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그게 전략적으로 그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을 떠나서 자유롭게 중국하고 뭘 해보겠다?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안 상하고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는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바탕으로 그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너무나 구름 위에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 중 하나가 이제 러시아죠, 그죠? 근데 최근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 합동 훈련을 하면서 우리 영공을 수차례 계속해서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우리가 뭐 항의 또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묵과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러시아 문제 그렇죠. 그것도 그것도 좀 같은 문제지 맥락인데요. 아니 그렇게 하면 곧바로 한국하고 미국하고 원래 했던 훈련이 있습니다. 공중 전투 훈련이 있습니다. 예. 그거라도 같이 띄워서는 맞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아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강도 오히려 악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지지부지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훈련 루트가 돼버렸어요. 이제는요. 예. 20분 이상을 거의 더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한민국 영공도 이제 내 마음대로 지네들 마음대로 다니게 지금 내버려 둔 거예요. 좀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어렵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2년 반 됐는데 안보 문제 북한으로부터 계속돼서 위협이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체제는 계속해서 스스로 무장 해제가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들로부터 전부 다 외면당하면서 한마디로 외교적 왕따를 당하고 있어서 사실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국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이 우리가 좋든 싫든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받았고 어쨌든 간에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패권 국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미국과 협력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 또 중국과의 문제, 일본과의 문제, 러시아 문제 간의 해결을 나서야지 우리가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반면교사로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랑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골프도 자주 치고 그렇습니다. 골프채도 선물하고 또 뭐 좋은 이야기 다 이렇게 아부를 떨며가면서 일본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걸 보면은 참 눈물겹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나 또 외교관이나 또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이 좀 개인의 감정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자괴감이 드는 것이 7, 8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G20 정상회의를 대한민국 서울에다 불러다 놓고 세계적인 금융기구가 있을 때 그거 해법을 제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3개국의 그 뉴클리어 서밋이라고 핵 정상회의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하면서 53나라의 정상들을 다 불러다 놓고 그 지구상에 있는 메이저 국가들 다 서울에다 불러다 놓고 일주일 동안 회의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국제정착 때 뿌듯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냥 강대국에 의해서 그냥 왔다가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변수가 된다. 국제 정치 구조의 변수가 될 만한 나라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줄 자평했었던데요. 이제는 뭡니까?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나라가 되다 보니까 정치학자로서 국제정치학자로서 굉장히 자괴감 느끼는 2년 반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이인배 박사와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의 안보와 외교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안보는 국민과 국가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고 또 국민의 자존심, 국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는 이런 점들을 현실적으로 염두에 두고 좀 실용적이고 안보와 또 외교 국격을 높이는 그런 외교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